자, 오후 수업 진행할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상관분석을 지나서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주제에 접어듭니다. 이 회귀분석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과목만 한 학기 수업으로 따로 이제 배치를 할 정도로 이 세부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여태까지도 이제 종종 수학적인 공식을 이야기했는데 회귀분석을 이야기하면은 회귀분석을 이제 제대로 배우면은 이거는 그냥 수학 공부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속편할 정도로 계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얘기는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요즘 하는 얘기 중에 회계물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웹툰이건 소설이건 이제 회기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회기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지점에서 과거의 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통 우리가 회기라고 해요.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회기라고 하는데, 그 회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상태, 여기서 말하는 상태들이 이제 조사한 데이터들이에요.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들의 관계를 통해 미래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을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는 용어가 종강할 때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변수들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규명된 함수식을 이용해서 설명 변수의 변화, 설명 변수랑 독립 변수랑 같은 거예요. 이 설명 변수의 변화로부터 종속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예요. 흔히 독립 변수를 x로 표기하고요. 종속 변수를 y라고 표기를 해요.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x가 1일 때 y는 2래요. x가 2일 때 y는 4래요. 3일 때 6이래요. 4일 때 8이래요. 5일 때 그럼 얼마겠어요? 그럼 이 관계를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y는 이게 회계 분석이에요. 데이터들을 조사해서 이 사이의 관계를 수식 하나로 규명해내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수식을 우리는 수학적 모형 혹은 분석 모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신 이 과정을 말로 풀어보면 y는 fx라는 수식일 때 f가 어떻게 되는지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를 ex라고 규명을 해냈잖아요. 이게 회계 분석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런 그 기본 개념을 만들어냈다면, 모형을 만들어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자, x가 만약에 100이 주어진다면은 y는 얼마가 되겠어요? 200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2배를 곱해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밝히고, 이제 모형을 적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x값에 따른 y를 예측하거나 추론하기 위한 방법을 회귀라고 해요. 자, 이때 x가 바뀌면 y가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y를요, 이거는 책마다 부르는 말이 되게 달라요. 반응 변수, 종속 변수, 결과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x 설명 변수, 독립 변수, 예측 변수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종속 변수, 독립 변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반응 변수, 설명 변수라는 얘기를 가끔 쓰고요. 결과 변수, 예측 변수라는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장담할 수 없어서 거의로 말을 바꿨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데이터들이 y는 ex라고 그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키에 따른 몸무게를 조사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50인치일 때 몸무게가 130파운드, 100요 정도 파운드예요. 60인치 조금 안 될 때 요만큼. 그 다음에 60 한 4 정도 될 때 요만큼. 키에 따른 몸무게들 이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만 찍은 걸 우리는 산점도익렬이라고 했었고, 거기에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 봤었죠. 이 추세선의 방정식을 유추해 본다면, 추세선의 방정식을 유추했을 때, 자, 여기 80부터 시작해서 80 더하기 2의 키. 이걸로 이제 유추가 됐대요. 그럼 이게 회귀식 모델이 돼요. 모형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A 플러스 B 곱하기 헤이트라고 되겠죠. 자, 이때 몸무게가 키에 따라 결정되니까 종속 변수고요. 키는 몸무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니까 독립 변수. 자, 요게 기울기죠. 기울기가 클수록 선이 더 경사지고 변화율이 커지죠. 그 다음에 A는 절편, 선과 Y축이 교차하는 위치. 지금은 이거를 이제 기울기와 절편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거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똑같은 건데 용어만 바뀌어요.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이 수식을 찾아내는 게 회계분석이에요. 자, 회계분석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선형성. 입력변수와 입력변수는 X고 출력변수는 Y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형이다라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등분산성, 오차의 분산은 입력변수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규성, 오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자꾸 오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차는 자, 키에 따른 몸무게 데이터 포인트 이렇게 찍었죠. 근데 이거를 가로지르는 추세선을 우리가 이렇게 쭉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세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건데, 요대로면은 만약에 키가 90인치면은 이 사람의 몸무게는 180에 80 하니까 26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여기 어쯤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몸무게가 이 직선에 딱 맞게 떨어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 위에 있는 좌표와 이 실제 데이터 간의 거리, 이게 오차가 되는 거죠. 이 오차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오차들, 이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오차 값들만 따로 모아요. 그래서 이 오차 값들을 가지고 분석을 또 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의 그 설명력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잔차 분석이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차의 분포가 정규성이어야 돼요. 쭉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추세선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들이 다 위에 있어. 그래서 오차 값들이 다 플러스로 나왔어. 그럼 이 선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왜냐하면 선 자체를 더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특정 변수의 오차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 회귀 분석의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가, 파이썬 코드로 그거 하나에만 집중할 거예요. 얘는 짜잘짜잘하게 할 얘기가 많아서. 자, 회귀 분석 종류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세부적인 게. 단순 회귀. 단순 회귀는요, 좀 전에 봤었던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될 수 있는 회귀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걸 만드는 게 단순 회귀고요. 가장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 회귀는 입력 변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온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 회귀예요. 근데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게 기온 하나밖에 없을까? 그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 회귀는. 다중 회귀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이런 식으로 x가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다중회귀, 다른 말이 아니구나. 다중회귀는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다중회귀의 특징은요, 입력 변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단순 선형회귀 혹은 다중 선형회귀라고 부르거든요. 입력 변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결국은 직선이에요. 난이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 통계학에서도 계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파이썬 패키지도 다중회귀는 함수 딱 호출하면 바로 찍찍 잘 뱉어줘요.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도 다중회귀의 일종인데요. y값이 0 아니면 1밖에 안 없어요. 자, 0이나 1로 처리된다는 거는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란 뜻이고요. 0, 1, 이진수죠? 그래서 이진변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류 분석이에요.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 가슴 둘레, 허리 둘레,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신체 사이즈를 넣었을 때,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그걸 통해서 남자냐, 여자냐를 분류해내면은 걔는 로지스틱 회귀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각종 신체 둘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죠. 얘는 숫자로만 계산해요.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신발 사이즈, 허리 둘레, 이런 것들을 추정했을 때 0인지 1인지를 판별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통계학으로 되는 분류의 한 종류가 되는데, 여기서 입력값을 다르게 하는 거야. 네이버 댓글, 뉴스 댓글, 트위터에 평소에
입력한 글 내용, 영화 후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입력한 문장들을 입력 변수로 해서 0이냐 1이냐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거는 숫자로 계산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머신러닝의 원리는요, 이 통계 기법들에서 입력 변수의 종류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이 문장들도 다 숫자로 바꿔요.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어쨌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사람한테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하기는 해요. 그리고 파이썬 패키지들도 얘네들 만들려고 그러면 긴 시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바로 결과를 만들어줘요. 근데 다항회기가 있고 그 안에 곡선회기가 있고 뭐 비선형회기, 얘네들 사실상 다 같은 건데 직선이 아닌 거야.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죠. 곡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2차 함수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뭐 3차 곡선이겠지. 이렇게 차수가 늘어나면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x값만 잔뜩 주고 나서 그걸로 이게 곡선인지 직선인지 판단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래 나보고. 여기부터는 겁나 빡세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일반 통계 패키지로 안 해요. 여기부터 그냥 머신러닝 돌리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를 통계 패키지로 하고 있느니 그냥 머신러닝 한번 돌리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통계 패키지를 하는 동안. 자, 그럼 이제 회계 분석 결과가 마이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이제 회계 분석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으로 만들어진 변수들을 이제 회계계수라고 하는데 그게 유의미한가? 각각의 독립변수의 회계계수가 유의한가? 이걸 T검정을 통해서 0.05보다 작으면은 해당 회계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 1, 2, 3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x1에 대한 그 회계계수가 얼마고 x2에 대한 회계계수가 얼마고 x3에 대한 회계계수가 얼마다라고 결과가 나와요. 얘가 어떻게든 방정식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 방정식을 놓고 봤더니 얘는 빼버리는 게 직선에 더 가까울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추려서 분석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얘는 이 회계 분석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x값 100개를 줬어. 그럼 그거를 다 넣어서 회계 분석을 돌리는 거랑 하나씩 빼고 돌리는 거랑 뭐 2개씩 묶어서 돌리는 거랑 해서 설명력이 가장 좋은 식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을 돌려야 돼요. 어떤 x의 조합이 가장 좋은가. 물론 그 조합을 찾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기엔 좀 힘드니까 가장 최적의 x값들의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 까지만 일단 인지를 해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형, 이 수식이 얼마나 유의한가. 이 수식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그래서 주어진 x값들을 다 여기다 때려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y값을 예측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를 결정계수, 보통 R스퀘어라고 부르거든요. 이 R스퀘어 값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잘 만들어진 수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R스퀘어라는 값 잘 기억하세요. R스퀘어 값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머신러닝 성능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모형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적합하고 있는가, 잘 표현하는가. 잔차를 그래프로 그려요. 그리고 그 잔차에 대한 그래프로 회귀 진단을 합니다. 아까 잔차가 실제 직선에서 나오는 오차들이라 그랬죠? 그 오차 값들을 놓고 걔네들에 대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어떤 그 상관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걔네들은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 오차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용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용어,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를 만들어내는 거다. 일단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필요한 얘기들은 다시 살을 붙여 나가자고요. 다른 주제랑 다르게 회귀 분석은 이번 주 내내 얘기하고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까지 보고 있으니까 얘는 좀 천천히 갈 겁니다. 자, 2시까지 쉬었다 할게요. 자, 단순 선형 회귀 알아볼게요. 독립변수 x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y를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독립변수랑 하나의 종속변수가 주어져요. 가장 심플한 형태의 회귀 분석이에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스테이트 모델스랑 그 사이클런 패키지가 회귀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이클런은 머신러닝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선 스테이트 모델스만 살펴볼 거고 사이클런은 F 단원 가서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작업 준비를 할게요. 패키지부터 가져와 봅시다. 자, 일단은 데이터 불러와야 되니까 from pandas import read excel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바로 넣어주네요.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 안에 이제 OLS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가 회귀 분석을 뜻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각화도 좀 해볼 거니까 사이클런, 그 시본하고 파이플롯, CS 패키지. 자, 이미 설치는 다 돼 있고요. 자,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이 공사 안에 빈스.xlsx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3번에다 넣었나? 잠깐만요. 아까 3번에다 넣은 것 같은데. 3번에다 넣었나? 자, 일단은 3번으로 데이터 가져오고. 자, 요 데이터는 이제 콩의 수분 함유량에 따른 강도를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탐배적 데이터 분석 과정 당연히 거쳐야겠지만,
일단은 그거 건너뛰고 산점도부터 그려보죠. 자,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는 수분 함유량, y는 강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코드를 찾다 보면은 시본 패키지의 별칭을 누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 SNS라고 붙여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약자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B로 고쳐서 쓰고 있는데, 그래프 한글 그거 안 해놨네요. 자, 그래프 초기화하고 산점도 그래프. 자, 여기 딱 보면은 일단 딱 봐도 그 선형관계가 직선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점도 검사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산점도 분석을 아니 산점도 상관관계 분석을 왜 할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직선이 정말 믿을만 한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상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서는 서열 척도는 아니죠? 얘네 간에 어떤 서열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각각 조사된 값일 뿐이에요. 자, 패키지를 조금 더 가져야겠네요. 자, 헬퍼를 가져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스피어만이 아니고 피어스나를 가져와야 되고요. 자, 피어스날 한 다음에 이제 수분 함유량과 강도. 파라미터 이렇게 줬었나? 그냥 DF만 주는 거죠, 우리. 자, 이렇게 했더니 수분 함유량에 따른 강도, 뭐 강도에 따른 수분 함유량 이렇게 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둘 다 믿을 만한 통계 결과래요. 이걸 가지고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수분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콩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 경향을 보인다. 수분 함유량이 낮아질수록 강도도 낮아진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싶은 거는 노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콩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콩의 수분 함유량을 낮춰야 됩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그래서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데?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얼마까지 낮춰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콩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상관 분석 결과
p-value가 0.05보다 작으므로 수분 함유량과 강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이제 이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보기 위해서 회계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얘네가 회계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조건들을 판별하는 것들이 또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런 사족은 다 빼자고요. 자, 회계 분석 수식을 만들 때 회계 분석의 수식이 y는 ax 플러스 b였죠. 에 따라 자, y가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종속, 물결, 독립 형태로 표현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왼쪽에 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콩의 강도가 종속이에요? 수분 함유량이 종속이에요? 자, 여기서는 수분 함유량에 따라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OLS에 표현식을 만들어요. 강도 수분 함유량.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이제 통계 모델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분석을 위한 쓴 모델 구성을 해요. 이제 학습 규칙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요. 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모델.fit 함수를 호출합니다. 출력도 한번 해볼까요? 자, 모델 객체 나오고요. fit 객체 나오고요. 그럼 이제 분석 결과를 봐요. fit.summary. 그래서 얘가 아까부터 계속 그래서 결과만 보면 되기 때문에 OLS 뒤에 .fit, .summary까지 계속 제시한 거예요. 보통 코드가 그렇게 한 번에 가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경고 뜨는 거는 데이터 수가 10개래요. 정상적으로 돌려면 최소 20개 이상은 돼야 된대. 예제니까 무시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출력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프린트를 해볼까?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텍스트처럼 나와요. 그냥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처럼 나오고.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는 게 편한지 아니면은 텍스트처럼 보는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 각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사실 뭘 봐도 좀 불편하긴 해요. 저는 보통 이제 프린트를 많이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린트해도 별로 결과가 이쁘질 않네요. 주피터 웹에서 보면은 그래도 들여쓰기 같은 게 좀 잘 맞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이러네. 원래 이렇게 딱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출력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해서 어디 갖다 놓으면 되게 뽀대나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요. 지금 이게 수분 함유량에 따른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이 수분 함유량이 이 강도를 계산해 내는데 쓰였는데, 얘가 일단 P밸류가 0.001이기 때문에 이 수분 함유량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즉, 이 수분 함유량은 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과연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안 좋은 영향을 주느냐, 얘가 이제 개수거든요. 이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함유량이 올라갈수록 콩의 강도는 점점 커진다. 아까 산점도 그렸을 때 추세선 모양 기억나시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 모델의 모델 적합성. 모델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R 스퀘어. 이걸 아까 결정계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결정계수를 표준화시킨 수정 R제곱, 그러니까 수정된 결정계수값. 얘네들이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78에서 76%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값 방정식을 만들어냈을 때 그 방정식은 대충 한 76에서 78% 정도 맞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기준이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대충 한 60에서 65% 넘어가면 그냥 대충 얼추 쓸만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높으면 이제 과소적합이라고 하죠. 이 값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값이 되게 낮은 경우, 이거를 이제 그 과대적합이라고 하고요. 아니야,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과대야. 설명력이 이거 값이 되게 높음. 되게 높음. 그 다음에 값이 되게 낮음. 이걸 과소적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원리 자체가 얘네가 돌아가는 그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데이터 개수 자체가 되게 적어서 사실 이거는 과적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파이썬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10개를 줬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그거를 나눠요. 대충 기본적으로 0.75 대 0.25 비율로 나눠요, 데이터를. 근데 지금 10개니까 아마 7개, 3개 그렇게 쪼갰을 거예요. 7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추론해. 만약에 이 방정식이 맞다면 나머지 3개를 남겼죠. 그럼 나머지 3개의 x값을 주면은 y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동작을 해요. 이때 추론을 할 때는 되게 잘 됐는데 나머지 3개랑 비교해봤더니 오차가 커. 혹은 추론할 때는 잘 안 됐는데 나머지 3개 남은 거를 비교했더니 이상하게 잘 맞춰. 어쨌건 둘 다 이상하긴 하죠. 그런 상태를 이제 과대적합, 과소적합이라고 해요. 어찌됐건 과적합이 저걸 그냥 통째로 묶어서 보통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래요. 그럼 일단 데이터를 엄청 많이 늘려줘야 돼. 근데 데이터를 많이 늘려줬는데도 과적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변수에 몇 가지 통제 요인을 더 넣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과적합이라는 얘기만 알아두세요. 저게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믿을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렇게 기약하시면 돼요. 이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지금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우리는 회계분석 머신러닝으로 때릴 거고 머신러닝으로 가면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비교할 수 있는 그 선그래프가 나와요. 그 그래프로 보면 바로바로 티 나기 때문에 벌써부터 수치값 갖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게 또 무슨 말이냐?
얘가 수분 함유량이 1 변할 때 강도가 이만큼씩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왼쪽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변수가 뭐냐? 분석 모델은 뭐냐? 사용한 메서드는 뭐냐? 언제 분석했냐? 뭐 그리고 모델 개수, 전체 데이터 수, 뭐 자유도는 얼마고 뭐 이런 얘기니까 이쪽 거는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DF 모델이라고 한 게 입력된 요인의 수예요. 요인의 수. 그리고 이 8개라고 하는 게 그 사용된 데이터 개수.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데이터의 자유도. 그래서 요걸 표현해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전에 해봤죠? F의 1,8일 때 1,8일 때 그럼 이게 이제 이를테면 fx1, x2는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y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y 값이 이거예요. f 통계량. 얘가 y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85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지금 전체 그 검정 통계량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압도적으로 크니까 저희가 값이 피해를 값이 0.00599 잠깐만, 풀어놓은 것 좀 보고.
자, 다시 갈게요. 혼선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순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를 바꿔서 다시 하고, 얘는 연습 문제로 돌려볼게요. 일단은 표준 데이터로 합시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데이터 개수는 그래도 좀 한 50개 정도 되니까, 아까처럼 경고 메시지는 안 뜰 거예요. 이 데이터는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속도가 스피드겠죠? 스피드에 따른 제동거리를 조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도 R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R 관련된 자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제예요. 자, 스피드하고 DIST. 그럼 얘도 스피드에 따른 DIST를 다시 한번 그려봐서 대충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유출할 수 있죠. 자, 이걸 봐도 둘 다 리절트 true로 나오니까 자금으로 속도와 제동거리 간의 그 양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회귀 모델을 구축할게요. X에 해당하는 거, 즉 독립변수가 오른쪽에 와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 모델 만들고 이걸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 거는 머신러닝 돌려놓은 거고, 여기서 보면은 모양이 조금 안 좋으니까 메모장에다 옮겨 놓을게요. 얘를 스크린샷을 하나 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 그리고 여기와 요거 크게 해석할 때 이렇게만 보면 돼요. 자, 밑에 마크다운으로 그림 하나 더 넣을게요. 자, 이 분석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모형 적합도입니다.
모형 적합도에 관련된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거예요. 모형 적합도는 이 분석된 결과, 즉 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한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잘 맞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얘만 따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자, 요거죠. 여기다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지네. 자, 첫 번째 이제 R 스퀘어 0.651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통 이제 R 제곱 내지는 결정계수라고 하는데요. 모형의 설명력을 뜻해요. 여기서는 DIST, 제동거리죠. 제동거리를 스피드가 약 65% 설명합니다. 정확하게는 제동거리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제동거리라고만 표현하셔도 돼요. 65%밖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각각의 테스트 사례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각 사례마다 DIST의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정된 결정계수.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한 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값은 안 쓰는 게 맞아요. 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용도가 있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차이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자,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가중의기 분석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개수가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서 이 R² 값을 보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형을 비교할 때는 이 지표가 높은 쪽을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 거 두 개 있었죠? 자,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한 p-value 값이 이거예요. 자, 대충 소수점 반올림해서 자, 회귀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결과 0.05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니까 이 전체 결과가 유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이 모델에 대한 수식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제시할 그 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라는 걸 먼저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에 있는 이 AIC랑 BIC라고 하는 것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AIC랑 BIC. 로그에 이제 우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정확도랑 같은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우도를. 쉽게 얘기하면 가능도? 정확도는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고, 가능한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의 우도를 로그 우도라고 한대요. 이 AIC랑 BIC는 이 로그 우도 값을 독립변수로 보정한 값이에요. 독립변수 개수로. 값은 작을수록 좋아요. 이 AIC랑 BIC까지 이제 결과 보고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서 저도 얘는 깊게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형적 합도에 나오는 이 값들은 내가 분석한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의 신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회귀계수라고 해요. 모형 적합도 해석. 자, 아까 결과 화면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것도 내용만 좀 추립시다. 표준 에러 같은 거 빼고. 자, 얘가 회귀계수예요. 여기 COEF. 수식은 여기서 얘기를 해요. COF는 데이터로부터 얻은 개수의 추정치예요. 그리고 얘가 아이고 드래그만 하면 튀네. 얘가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가 b에 해당한다고요. 얘는 a에 해당해요. 자, 절편의 추정치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7.5791이죠.
스피드가 0일 때 dist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드 의 추정치는 3.9324죠. 스피드가 1 증가할 때마다 dist가 3.9324씩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서 수식을 정리해요.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리. 이렇게만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종속 변수는 dist죠.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게 dist였죠.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알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dist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x로 제공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b예요. ax 플러스 b는 3.9324 곱하기 속도 빼기 17.5791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걸 수식으로 정리할 땐 얘를 먼저 표현해요. 플러스 3.9324 타임스 스피드. 자, 그럼 이 수식을 놓고 보면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이면 잠깐만, 펜 어디 갔냐? 잠깐만요. 자, 이 수식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속도가 만약에 0이면 3.9324를 곱해봤자 이 결과는 0이죠. 그러면 요거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편은 속도가 0일 때 dist 값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 추정치가 3.9324. 속도가 1 증가하면은, 스피드가 1일 때 1 곱하기 3.9324씩 올라가죠? 스피드가 2면은 얘 2배죠. 3이면 얘 3개죠. 원래 곱하기의 원리가 이거를 곱해지는 만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1 올라갈 때마다 얘만큼씩 증가한다 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값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P값은 여기 2개 있죠? 자, 이 회귀식에 대한 P값이 의미가 좀 복잡한데,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자동차들 다 해서 개수가 0일 때, 현재와 같은, 즉 똑같이 50개의 자동차를 뽑았을 때 같은 결과가 추정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동차 50대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집단을 놓고서 거기서 자동차를 임의로 50대를 뽑았을 거 아니야. 걔네들 말고 또 다른 50대를 뽑았을 때 그때 그 유의 수준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작다라는 거, 여기 0.000이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 0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0.05보다 작다라고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소수점 셋째, 넷째 자리까지 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0이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이게 작다라는 건 모집단에서 스피드 개수가 정확히, 그러니까 스피드에 따른 걸 계산할 때 정확하게 3.9324를 곱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얻어낸 이 수식과 굉장히 흡사한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p-value가 0.05보다 작다라는 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보통 5%와 같은 유의 수준을 정해서 P값이 그거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혹은 유의하다라고 정리를 해요. 결론 밑에 한 줄 더 적어야겠다. 자, 다시 말할게요. 스피드가 증가할 때 기대되는 DIST의 변화는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 결과표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일반적인 그 사회과학 분야 논문에 들어가는, 그리고 혹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발표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결과 해석이지 결과 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한 결과로 만약에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메모장 같은 거에 적어 놓고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결과 해석하고 결과 보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 해석은 그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사실을 나열한 거고요, 지금. 결과 보고는 실제로 학술 논문이나 발표 자료에 이 순서대로 적으셔야 된다는 걸 뜻해요. 의외로 논문에는 수식 안 들어가요. 수식 안 적어요. 자, 먼저 모형적 합도를 보고하시면 돼요. 자, 모형적 합도는요, F 분포, 아까 그 F 스테이틱스라는 값 있죠? 의 파라미터 두 개와 그때의 F 값, 그리고 P-value의 유의 수준 비교를 명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수식. 자, DIST에 대해서 스피드로 예측하는 회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라고 문장 하나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자, F의 1 요인 개수 1개니까 그 다음에 자유도 48 그리고 이 F 통계량 89.57. 그 다음에 얘에 대한 P-value는 0.05보다 작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분석한 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거를 먼저 첫 문장에 까는 거야. 그래서 뒤에
이 식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보고해요. 자, 아까 스피드의 회귀계수 3.9324였죠? 그리고 DIST에 대해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에요. 제동거리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했죠. (3.9324로) DIST에 대해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마디 적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에 대한 근거는 또 어떻게 제시하느냐? 자, 전체 분석 결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t값을 명시합니다. t의 자유도 48은 9.464죠. 그리고 나서 그 값도 0.05보다 작죠.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회귀 분석을 때리면 보통 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회귀 분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치.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찾고 싶은 거야. 만약에 이걸로 수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조사 과학 분야는 아니고요. 무슨 시뮬레이션 만들거나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뭔지를 찾아내고 걔네가 왜 영향을 주는 건지 혹은 얼만큼 영향을 주는 건지를 이 표 제시하고요. 이 표 밑에 이 해석 이거 다 필요 없어. 저 표 밑에 요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요거 두 줄 적으면 돼요. 음. 자, 일단 파이썬 회계분석 결과에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항목들은 지금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발표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도 제시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표로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회계 분석을 수행했다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일단 요거 하나 딱 제시하고 이 밑에 아까 제가 만들어드렸던 두 문장 있죠. 그 문장을 적으시는 게 대부분의 논문에 들어가는 보고서예요. 그럼 이거를 왜 지금 안 하냐? 파이썬 회계 분석 결과는 이 값을 안 줘요. 이걸 나중에 따로 구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이 왜 R을 좋아하냐? R은 이거랑 똑같이 한 번에 줘요. 근데 파이썬은 추가 코딩이 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회계 분석하고 이것도 뽑아내는 거를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파일을. 자, 지금 요 내용까지 들어오시면 모르겠어요. 그 통계를 진짜 계산하고 증명하는데 진심인 학과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통계를 응용하는 학과는 지금 이 내용이면은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석사까지는 씹어 먹을 수 있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물론 변수가 몇 개 더 있어야겠지.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변수가 몇 개 더 있어야겠죠. 왜 통계 응용하는 학과 많잖아요. 바이오 관련 학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 학과들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각종 교육학과 이런 데들도 있고. 그런데 논문 보시면 다 이렇게 들어가요. 회계 분석했는데 이거를 안 넣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머신러닝으로 돌리면 이거 안 나요. 머신러닝은 이 값들을 다 안 줘. 그냥 결과 수치값 하나만 띡 주고 말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머신러닝 돌렸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패스시켜.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 공선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 공선성 통계량 구하는 거를 아직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하셔야 되는 게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출력되는 값을 뽑아다가 이 문장에 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기준이 되는 값들 몇 개 있었잖아요. 그 값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해석하는 법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일부 논문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이직 의도가 팀 분위기로부터 받는 영향, 이직 의도가 팀 분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팀 분위기의 하위 요인인 위계, 혁신, 과업, 관계를 독립변수로 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직의도가 얼마나 있냐, 이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했다. 변수를 별걸 다 넣어요, 그쵸? 그래서 회귀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표로 나온 거야. 이렇게 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표에 대해서 말을 계속 넣는 건데 일단 F 통계량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타내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뭐 어떤 변수는 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논문에 들어가는 결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가 사람들의, 만약에 이거라면, 이게 결론은 아니야. 이건 이제 분석 결과인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로 만약에 위계 질서와 관계가 이직을 마음 먹는데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신네들은 사람들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책 제언까지 가야 돼요. 그게 데이터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분석 결과 수치만 딱 내밀면은 그거는 그냥 거기서 그 학문이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데이터 분석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계 분석까지 지나고 나면은 사실 웬만한 짤막짤막한 논문은 다 읽혀요. 대충 알거든. 아, 이 표 볼 필요 없고 밑에 요거 쉼표 단위로 쪼개서 문장 읽어보면 되는구나라는 거 아니까 표 안 보고 그냥 여기만 봐요. 진짜 발표 세게 한 경우 봤었는데, 잠시만요. 진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세게 발표한 경우가, 뭔가. PPT가 뻗었다. 잠시만요. 파일 좀 다운받고요. 파일 다운로드가 되게 안 되네.
다운로드가 되게 느리네요. 이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파일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하려던 데이터는 해석 결과 만드는 거 제가 연습 문제로 돌릴게요. 이 데이터 주소가 이거 빈스 아까 봤었던 콩 데이터인데요. 4번. 아까 보셨다시피 회계 분석은 그냥 함수 하나만 돌리면 나와요. 결과를 갖다가 계속 그 어떤 결과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요 빈스 처음에 봤었던 요 데이터 아까 해석 결과 만들다가 이제 멈췄는데 그거를 오늘 한 예제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냥 결과를 한번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라. 이번 문제는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요.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 돼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셋 드렸죠. 네, 그 데이터에 보면은 원데이터 파일이 있고요. 용량 겁나 큰 거 원데이터 파일이 있고 각각의 필드별로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필드 이름을 설명해 놓은 파일이 따로 있어요. 코드북이라고. 뭐 매년 조사 항목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올해 거나 뭐 최신 거나 옛날 거나 주요 메인 항목들은 계속 동일해요. 대부분 이제 메인 항목에서 하실 테니까. 제가 저번에 이 파일 드렸던 거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이따 한번 다시 올릴게요. 자, 여기 과정명 적으시고 각자 이름 적으신 다음에 그 코드북에 보면은 어떤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변수들을 내가 엮어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지를 5개 이상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5개를 뽑은 것과 관련된 참고자료 조사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참고자료는 좀 빡세고요. 여러분들이 선정한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냥 뉴스 기사를 많이 검색해보세요. 이거 뭐 짧은 시간 안에 논문 검색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관련된 어떤 내가 선정한 항목들이 연관되어 있는 기사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게 그 기사들을 통해서 내가 분석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선정한 그 검색 요인들하고 뉴스 기사들을 버무렸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항목을 세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선정해 보세요. 이 과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시간 종료 때까지 제출이고요. 시간 연장 없습니다. 이거 제출받아서 주제가 비슷한 분들끼리 한번 모아볼 거예요. 네. 실제로 조가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첫 번째 게 아니에요. 요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가설 세우고 그 다음에 변수 나누고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할 건지 물론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 엑셀에 있을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받을 거예요. 실제로 프로젝트 하면은 뭐 여태까지 세미 프로젝트는 뭐 크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으니까 하는데 프로젝트라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방향성만 이렇게 제시해 드리지.
자, 요 파일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요약하면 세미 프로젝트 주제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될 것 같아? 늘려줘요? 얼마나? 다 같이 그건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얘기합시다.